20세기 한국 소설 3권, 줄거리, 이메일 해설 현진건, 나도양의. 전영택의 해선에 사는 정근대적 남존엽이 사상과 여성의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이다. 해선은 중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아들은 사랑을 받고 자신은 소외받으며 성장한다. 어린 시절 남동생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우울한 소녀기를 보내고 18세에 결혼하지만 남편은 유학을 떠나 혼자 남는다. 아버지의 권유로 여학교에 진학하지만 시녀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명목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애쓴다. 결국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해선은 여자로 태어난 슬픔과 한을 안고 한강의 투신의 생을 마감한다. 이 작품은 여성의 현실적 고통과 사회적 한계를 통해 당시의 인습을 비판한다. 전영택의 화수분은 일제강점기 가난한 하층민 부부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 화수분은 본래 분홍의 아들이었으나 몰락해 서울의 행랑방에 살며 지객꾼으로 생계를 잇는다. 극심한 가난에 큰딸을 남의 집에 양녀로 보내고 아내와 어린 딸 옥분이만 남는다. 어느 날 형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화수분은 고향 양평으로 떠나고 겨울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아내도 옥분을 얻고 남편을 찾아 나선다. 결국 두 사람은 한겨울 고갯길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얼어 죽고 그 품에서 어린 옥분만이 살아남는다. 이 작품은 가난 속에서도 가족애와 인간애를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 비극 속의 따뜻함과 구원의 희망을 보여준다. 현진건이 단편소설 빈천은 가난한 무명작가인 주인공 나와 그를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내의 일상을 그린다. 주인공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생활이 어렵지만 아내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내조한다. 반면 처형과 은행원 친척 T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부부를 자극한다. 아내는 잠시 속물적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남편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가난 속에서도 정신적 행복을 찾는다. 작품은 극적인 사건 없이 일상적 삶을 통해 가난한 부부의 애틋한 사랑과 당시 사회의 가치관을 대립시켜 보여준다. 현진건이 단편소설 할머니의 죽음의 줄거리는 나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시골 본가로 내려간다. 집안에는 효부로 알려진 중모가 밤새 연부를 하며 할머니를 간호하지만 그 행동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효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할머니는 죽음을 거부하는 허망한 몸짓을 보이고 자손들은 할머니가 하루빨리 돌아가시길 은근히 바란다. 할머니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자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흩어지고 결국 나는 서울에서 할머니의 부고를 전보로 받는다. 이 소설은 임종을 앞둔 가족들의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다. 현진건이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은 인력 거꾼 김첨지는 열흘 넘게 돈을 벌지 못해 가난에 시달린다. 비가 오는 날, 아픈 아내가 오늘은 쉬라고 부탁하지만 김첨지는 일을 나간다. 오늘은 손님이 많아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고 아내가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집은 적막하고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김첨지는 설렁탕 사왔는데 왜 먹지 못하냐며 절규한다. 이 소설은 겉보기엔 운수 좋은 하루였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현진건이 단편소설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교내에서 엄격한 비사감이 학생들의 감시와 규율 강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그린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러브레터를 받아 사감실로 불려가는데 이는 실제 학생의 편지가 아니라 누군가 장난으로 쓴 것임이 드러난다. 비사감은 이 일로 체면을 구긴다. 그러나 곧 학생들이 사감에게 자신들의 편지를 보내는 풍자적 상황이 연출된다. 소설은 권위적인 사감과 학생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사감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유머러스하게 비판한다. 현진건이 단편소설 고향에서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일본인, 중국인과 함께 앉게 된 그를 만난다. 그는 기이한 복장에 부침성 있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털어놓는다. 대구 근교 평화로운 농촌 출신의 그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땅을 빼앗겨 간도로 떠났으나 부모는 굶어 죽고
일본 탄광 등지로 떠돌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고 옛 연인은 유곽에 팔려 병들어 돌아온 상태였다. 그는 절망 속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경성으로 떠난다. 소설은 식민지 시대 농민의 비참한 삶과 고향 상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삼룡이가 주인공으로 그는 농촌의 소작인으로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삼룡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와 모욕을 받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인물이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나자 삼룡이는 목숨을 걸고 불을 끄려 애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낸 범인으로 삼룡이를 의심한다. 결국 삼룡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다. 이 소설은 소작농의 비참한 현실과 인간의 냉혹함, 그리고 한 개인의 순수한 내면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나도양의 뽕에서 강원도 철원에 사는 노름꾼 김삼보와 그의 아내 안엽집의 삶을 그린다. 안엽집은 미모가 뛰어나지만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남편이 집안을 돌보지 않자 돈을 벌기 위해 동네 남자들과 몸을 맡긴다. 뒷집 머슴 삼돌이는 안엽집을 욕망하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어느 날 삼돌이와 함께 남의 뽕밭에 뽕을 훔치러 갔다가 안엽집이 뽕지기에게 잡혀 몸을 내주고 풀려난다. 삼돌이는 이를 빌미로 안엽집을 추근대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쫓겨난다. 이 소설은 가난과 무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박종화의 역사소설 목매이는 여자는 단종 복위 운동과 세조의 집권 과정을 배경으로 신숙주와 그 부인 윤씨의 내면을 그린다. 신숙주는 세조의 협박에 굴복해 절개를 저버리고 윤씨는 남편의 변절과 현실적 선택에 실망한다. 윤씨는 신념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남편의 행동에 절망해 자살을 택한다. 소설은 신숙주의 고뇌와 윤씨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역사적 변화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그 결과를 심리적으로 집약해 보여준다. 1. 해선의 사와 화수분의 결말 차이. 전영택이 1919년에 발표한 해선의 사에서 해선은 남편의 이혼 요구에 투신 자살로 대응합니다. 한편 1925년에 발표한 화수분에서는 가족이 몰살하지 않고 딸을 살려냅니다. 이 차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2. 해선의 사. 개인적 현실 인식의 한계. 먼저 해선의 죽음은 그녀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막힌 현실에 대한 문학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니며 또한 1919년의 상황이 그만큼 막막한 것이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 조선은 개화된 여성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작품에 드러난 해선의 고민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이며 주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해둘 만합니다. 3. 화수분. 현실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지. 그런 점에서 화수분이 일가족의 몰살로 끝나지 않은 점은 일정한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해석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4. 딸의 생존과 인도주의적 해석. 말씀하신 대로 화수분은 부부의 죽음과 딸의 생존으로 마무리됩니다. 딸의 생존이 의미하는 바를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도주의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지요. 너무나 처참한 현실에서 희망의 싹을 간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의 표시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아픈 현실에 대한 작가의 동정 어린 시선과 착한 영혼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더욱 눈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인도주의란 바로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인식과 저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5. 반어적 장치의 효과. 화수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반어적입니다. 현진건이 운수 좋은 날. 도 제목을 반어적으로 붙였고 작품의 구조도 반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반어란 현상과 실제 사이의 격차를 전제합니다. 표현된 것과 의미 사이의 불일치, 나아가 모순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반어는 상식의 관성을 충격하거나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간극을 극대화함으로써 느슨해진 인식을 깨우치는 효과를 갖습니다.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충격하여 눈을 비비고 새롭게 진실을 깨달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현진건이 운수 좋은 날의 반어는 상황의 비극성을 높입니다. 이상하게 운수가 좋은 그날은 김첨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곧 가장 운수가 나쁜 날입니다. 불행이 행운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 즐거움이 즐거움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처해 있던 삶의 터전인 것이지요. 화수분의 경우도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어진 이름은 그 현실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습니다. 희망과 현실의 괴리는 자그마한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낙차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민중들의 어리석은 희망의 크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런 희망이 최소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의 아픈 증거가 됩니다. 6. 전영택의 문학사적 위치와 기독교적 특성. 전영택은 소설가이며 목사입니다. 전영택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적 특성을 그의 문학사적 업적이나 위상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전영택은 주로 최초의 순문예지 창조의 동인이었다는 점과 연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목사이면서도 초기작 대부분이 예술주의적 지향을 보여줬다는 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영택은 김동인과 더불어 이광수의 계몽적인 문학에 반발하여 문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이를 작품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은 예술과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인간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천치, 천재. 가 보여주듯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전영택의 종교적, 인도적 관점이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후기에 이르면서 그의 작품들이 기독교를 선교하거나 반공주의를 재생산하는 교조적 언설이 됨으로써 이러한 평가가 초기에 국한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 성장과 유학, 그리고 문단 등단. 현진건은 1900년 9월 2일 대구에서 태어나 아버지 현경운과 어머니 이정효 사이의 사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동네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세운 대구노동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사망하고 15살에는 향리의 부호 이기루의 딸 이순득과 혼인하였습니다. 1916년 보성학교에 잠시 다니다가 일본 도쿄의 예비학교와 세이조 중학교, 그리고 중국 후장대학 독일어 전문부에서 수학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당숙 현보운에게 입양되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2. 문학활동과 언론인으로서의 삶. 현진건이 문학활동은 양아버지의 친동생인 현이온의 소개로 1920년 11월 개벽에 희생화를 발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어 백조 동인으로 참가하고 1922년에는 첫 창작집 타락자를 발간합니다. 이듬해에는 중편지세는 안개를 발표하고 동명 편집통인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사회부장까지 올랐고 그의 손을 거친 신문은 명편집으로 유명했습니다. 1928년부터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3. 가족사와 일장기 말소 사건. 현진건은 딸이 일찍 죽고 1925년에 외동딸 화수가 태어났으며 이 딸은 훗날 월탄 박종화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셋째 형정건이 3년의 옥살이 끝에 1932년 12월에 사망하고 이어 형수가 자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6년에는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복역하고 신문사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양계장을 하다 실패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집을 팔고 변두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장편 무영탑을 연재하고 속치상지, 선화공주를 연재하다 그만두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의 일입니다.
1943년 외동딸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폐결핵과 장결핵이 겹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해는 화장되어 한강 이남에 묻혔으나 지금의 서초동 서울교대 근처일 가능성만 있을 뿐 묘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4. 언론인과 작가의 관계. 현진건은 언론인으로 오래 활동하였습니다. 문학적 토대가 허약한 식민지 조선에서 전업작가로 살기는 매우 어려웠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겸업을 했습니다. 특히 언론계에 종사하는 작가들이 많았으며 신문사에서는 작가들의 편집 감각과 글쓰기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현진건 역시 언론인 경력이 현실 인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오히려 작가로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주로 192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1930년대 들어서는 창작활동이 뜸해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신문사를 그만둔 뒤 다시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인 것은 생계 문제와 두 가지 일을 모두 잘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초기 신변소설의 특징과 문학적 의해. 현진건이 초기작인 빈처, 술 권하는 사회 등은 신변소설의 특징을 보입니다. 신변소설을 통해 작품의 구조가 허황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구조적 완결성을 높였고 자신에게 익숙한 세계의 문제를 드러내려 했기에 비판이 구체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높았습니다. 빈처는 시기나 완성도에서 한국 근대 단편의 선구적 작품입니다. 근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속물화된 세계를 비판하는 한편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으나 현실 인식이 자신의 주변에 머물고 여성의 주체적 모습이 부각되지 못하는 한계도 보입니다. 6. 운수 좋은 날과 고향의 상징과 사실주의. 운수 좋은 날의 공간적 배경인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김첨지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은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는 음산하고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설렁탕은 서민의 궁핍과 소망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고향의 끝부분에는 민요가 나오는데 이는 짧은 분량 속의 당대 식민지 조선 민중의 삶과 식민지, 근대화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찻길과 신장로, 공동묘지 사업, 여성과 가족 해체 등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7. 사실주의 소설로의 전환과 대립적 구조. 현진건은 신변소설에서 사실주의 소설로 옮겨가며 자신의 이야기에서 사회 현실로 시선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근대 소설이 개인과 예술의 가치에서 식민지 현실과 민중의 문제로 눈을 돌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명암, 행불행, 정신다물질, 빈오부 등 대립적인 병렬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을 단순화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현진건은 탄탄한 짜임새와 객관적인 서술, 뛰어난 묘사력으로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한국의 체오프란 평가를 받으며 단편 소설을 정착시킨 작가로 꼽힙니다. 1. 성장과 유년, 그리고 문단 등단. 나도양은 1902년 음력 3월 30일 지금의 서울 용산구 청파동 청엽정에서 아버지 나성현과 어머니 김성녀 사이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한의사였고 아버지는 경성이전을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공업보통학교를 거쳐 배재학당에 입학했고 졸업 후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경성이전에 입학했으나 장롱의 돈을 훔쳐 일본 유학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송금 거부로 귀국하여 경북 안동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신청년 편집에 관여하고 백조 동인으로 참가합니다. 2. 작가로서의 성장과 요절. 1921년 1월 1일 잡지 신청년 4호의 나의 과거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1922년 11월 21일부터 동아일보의 장편 환희를 연재하며 천재 작가로 주목받았고 백조 사무실에서 기숙하며 집필에 몰두하였습니다. 이후 조선도서 주식회사를 거쳐 시대일보 기자로 근무하며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1925년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 등을 발표하며 최전성기를 맞이했고
연말에는 문학 수업을 위해 다시 일본으로 갔으나 극심한 가난과 폐병, 짝사랑에 시달렸습니다. 1926년 6월 거지 같은 몰골로 귀국한 뒤에도 창작의 불꽃을 태우다 그해 8월 26일 오후 1시에 2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습니다. 3. 문학적 변화와 경향. 나도양은 짧은 생애 동안 수차례 소설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상적 낭만주의로 시작해 냉혹한 관찰 위주의 자연주의를 실험하다가 사회적 갈등의 누적을 해결하는 낭만주의로, 그리고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인간형에 몰두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습작기를 통과하며 점차 작가적 면모를 확립한 결과이며 192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 민족 현실을 발견하는 경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받습니다. 4. 사랑과 현실, 그리고 낭만성. 나도양의 문학세계는 왜 조선의 현실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에 주목하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사회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학은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낭만적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현실에 대한 탐구는 자신이 던진 질문의 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결과였습니다. 5. 대표작과 결말의 의미. 벙어리 삼룡이에서 삼룡이가 불 속에 있던 새아씨를 구하고 자신이 죽는 장면은 사랑이 현실을 발견하는 계기이자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불길 속에서 함께 태워버리는 낭만적 해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레방아의 결말 역시 사랑의 배신과 좌절,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데 이는 가난과 핍박이 중심이 되는 신경향파 소설과 달리 사랑과 욕망의 좌절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 여성 인물과 사회 현실. 병의 안엽집은 기존의 생계형 매춘부와 달리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보입니다. 그녀는 매춘이 생계수단이지만 단순히 돈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작품은 비극적 종말 대신 일상적 삶의 지속과 그 안에서의 상대적 자유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7. 지형근과 사회 비판. 지형근은 봉건성과 식민지 자본주의가 한 인간의 내면에 중첩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화에 대한 허위적 욕망과 식민지 자본주의가 야기한 천박한 욕망의 아수라판을 통해 나도양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보여줍니다. 연암 박지원의 양반 비판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지형근의 비판은 신분인식과 돈이 결합된 시대의 문제를 더 혹독하게 드러냅니다. 8. 문학사적 업적과 의해. 나도양은 요절한 천재로 1920년대 습작기 문단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작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바탕에 두면서도 사랑과 욕망 같은 인간 내부의 정서를 초점에 두었으며 낭만주의의 한국적 주체화 과정과 맞물려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생적 고백체, 심리적 리얼리즘, 성욕의 문제 등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인간의 정신과 현실의 접점을 집요하게 탐구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생산하는 현재 진행형의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1. 작품의 의의와 발표 배경. 목매이는 여자는 1923년 백조 3호에 발표된 소설로 박정화의 첫 소설이자 한국 근대문학 최초의 역사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광수나 김동인 등도 아직 역사소설로 전환하지 않은 때였으나 박정화는 첫 소설을 역사소설로 삼음으로써 훗날 역사소설의 대가로 성장할 시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과 역사소설의 한 패턴. 첫 작품인 만큼 세련된 맛은 덜하지만 신숙주의 변절 문제를 아내인 윤씨의 눈으로 조명함으로써 인물의 심적 갈등을 통한 역사적 사건의 서술이라는 역사소설의 한 패턴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박정화는 역사를 인간화하는 방식, 인물이 처한 인간적 고민과 심리적 갈등을 중심에 두고 이를 역사 해석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유물이 된 역사에 호흡을 불어넣는 일이었고 그의 역사소설이 대중적으로 성공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이 역사를 사사화, 칠리터 했으며
그 때문에 역사를 권력과 욕망의 투쟁사로 보게 만든 원인은 아니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3. 박정화의 창작 방향 전환. 박정화는 1924년에 첫 시집 후방비곡을 내며 초기에는 주로 시인으로 활동하다가 1936년에 금삼의 피를 쓰면서 역사소설로 창작의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일제의 검열에 대한 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초기 박정화의 문학활동은 시, 소설, 비평에 두루 관여했을 뿐 아니라 신변소설도 여러 편 창작하는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는 비평가로서 상당한 안목과 지위를 획득하며 다양한 평론 활동을 벌였으나 작가로서의 위치가 확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박정화는 1920년대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문학 실험을 수행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장르를 찾아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소설을 주무대로 삼게 된 데에는 이광수나 김동인의 존재도 자극이 되었겠지만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워 그 방면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1930년대 중반의 현실이 중일전쟁이 발발과 함께 급격하게 악화된 것도 역사소설에 매진한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욱 엄혹해지는 검열 아래서 표현의 자유를 잃은 작가들이 과거에 빗대 현재를 표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박정화 자신의 문학관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박정화 문학의 저변과 역사소설의 의미. 박정화 문학의 저변에는 낭만적 지향이 깔려 있습니다. 경박한 현재에 비해 과거를 중시하게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매이는 여자에서 보이는 지조나 절개에 대한 가치 판단은 깃어야 하지만 사라진 것에 대한 애틋함과 연결됩니다. 박정화는 훗날 나는 역사소설의 형태를 빌려서 문학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나는 현대 인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땅, 이 조국을 아름답게 건축해보자는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돌출한 문제를 보편적 인간의 문제로 전환의 일을 계승 혹은 지향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박정화의 역사 인식에 가깝습니다. 박정화가 역사소설에 진력한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백조 동인과 동인지의 의미. 이 책의 작품이 실린 현진건, 나도양, 박정화는 모두 백조의 창간 동인이었습니다. 동인이라면 뭔가 통질성이 있을 것 같지만 동인지는 기본적으로 항맥이나 인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자신과 유사한 감정체계를 지닌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평안도 출신 일본 유학생이 중심인 창조, 경기 지역 출신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인 폐허,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배재나 휘문 같은 고보 출신들이 중심인 백조 모두 비슷한 발생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정한 예술사조에 대한 공감으로 동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학의 자율성을 기치로 하는 습작기의 청년들이었고 근대문학 자체를 건설하는 일이 더 시급했습니다. 습작기를 지나면서 저마다의 길을 걸어간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로였습니다. 동인지 출신 작가 중 대표 작가의 작품 경향을 소급하여 해당 동인지의 예술적 경향 전체로 소급하는 방식은 문학사의 진전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백조를 낭만주의적 경향으로 이해할 때 현진건이 다소 예외적인 경우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도양이나 박정화, 그리고 백조의 다른 동인들과는 다른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은 화산이 솟구치듯 뒤 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터져나왔습니다. 각 작가들이 엉겁결에 탄 첫 배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배에서 내려 각자 헤엄쳐간 이후의 물살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것이 더 흥미로운 문학사 탐방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체적 탐색이 한국 근대문학사의 진면목을 잡아채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